Good morning, 네, 안녕하십니까? Welcome to the discussion on CAC 글로벌 서밋 네 번째 시간은 교육 분야의 분과 회의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진행을 맡은 이승희입니다. 우선 세계 각국에서 오늘의 행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언택트라는 개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언택트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개학이 늦춰지며 원격 수업이 진행되었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시스템과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국내외의 교육 전문가들을 모시고 원격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짚어보는 교육 분과 회의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re running today's discussion live over. 오늘 이 행사는 서울시의 영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어 전 세계인이 함께 시청하고 있습니다. 화상 카메라 네트워크 연결 상태 그리고 마이크의 연결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교육 분야 분과회의에 참석해 주신 좌장과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 가락고등학교의 장은경 수석교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론 시간에 좌장과 함께 공동 진행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권정. 네, 다음으로 또 국내에서 시스템 리더십 교육센터 정창권 대표님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정 대표님께서는 현재 융합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 또 세계기후대사로서의 연대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멀리 뉴질랜드 캔터버리 대학교 정영식 객원연구원님이 화상으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해외에서 실비아 마르티네즈 교수님도 참석해주고 계십니다. 메이커 혁명, 교육을 통합하자의 저자님이십니다. 학생들에게 권한을 주고 실제적인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메이커 교육의 확산을 위해 20년간 학교 현장을 누비고 계시는 교육 컨설턴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특별한 분도 패널로 모셨습니다. 전 서울시 행정부 시장이셨으며 그리고 서울시 의원이셨던 서울시 교육청의 김종욱 교육자문관님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좌장이자 발표자이신 서울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부의 배영직 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학교의 교감과 교장을 역임하며 교육 현장을 누볐던 현장 전문가시면서 또 서울교육청 장학관을 거친 교육행정가입니다. 오늘 회의의 좌장으로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SC 글로벌 서밋 2020 교육 분야입니다. 원격 교육 운영 사례와 학대 방안이라는 주제에서 첫 번째로 혁신 미래 교육과 원격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게 될 서울시 교육청의 교사학습 정보부장 배영직입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면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만 읽느라 힘들죠. 선생님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서울 원효초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교실에서 입학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화상으로 인터넷상에서 입학식을 합니다. 이것도 재밌죠? 이게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있는 겁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최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우리는 입학식을 교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화상에서 했다. 이 기억을 즐겁게 갖고 가도 어떨까 싶어요. 예, 이 영상은 최근 서울시 소재 원효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최초의 온라인 입학식 모습입니다. 먼저 원격 교육의 의미와 배경입니다. 온라인 교실 또는 원격 학습, 원격 수업, 스마트 교육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원격 교육은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한 대응 수단이기도 하였지만 실제로는 미래 교육의 새로운 변화로 촉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7년 제7차 교육과정은 가르치는 사람 중심에서 학습자의 중심으로 변화를 하였고, 이후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은 에듀테크형 스마트 교육으로 변화를 더욱 촉진하였습니다. 2014년 혁신 미래교육은 새로운 사회 변화와 교육 혁신으로서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한 교육 사조입니다. 혁신 미래교육은 기존의 학력과는 다른 미래 역량과 잠재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 역량을 가진 우리 학생들을 느낀다, 생각한다, 만든다, 움직인다, 시공간을 넘나든다, 협력한다 등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이는 혁신 미래 교육과 원격 교육이 학생들의 자발성과 참여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에 우리 하게 한다가 아니라 한다로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울형 온라인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서울시 교육청의 원격 교육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업 장기화를 대비하여 휴업 중에도 온라인 계약으로 원격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교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교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쌍방향 참여 중심의 미래지향적 온라인 교실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고 수업 방법 혁신을 통해 학생,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서울형 온라인 교실에서 원격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다른 공간이나 서로 다른 시간에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수업으로 정식으로 수업 시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현재 이루어진 원격 교육의 형태로는 다음 표와 같이 소통을 위한 온라인 학급형, 실시간 쌍방향 수업형, 단방향 콘텐츠 활용형, 과제 제시형, 기타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원격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긴급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교육과정 등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선도적인 교원 150명을 현장 지원단으로 구성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학교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12가지 온라인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지원단은 서울시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학교 교원 대상으로 원격 연수를 실시하였고, 개별 학교의 요청에 의한 원격 또는 방문 지원을 통해 일반 교사의 원격 수업 역량을 높였습니다. 서울 소재 1300개 학교의 환경 구축이 매우 중요한 바, 학교에서는 그림 앞에 그림과 같이 원격 교육 운영을 위해 무선 와이파이를 구축하였고, 학교 자체 예산의 자율적 집행이나 교육청에서 지급한 목적 사업비에서 스마트 기기 등을 쉽게 구매가 가능하도록 유연한 회계 지침을 변경하여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원격 수업에 참여가 어려운 여건에 저소득 자녀 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 보유기기, 교육부 및 지역사회의 기부 등을 연계하여 긴급 52,000대의 스마트 기기를 대하였고 가정의 통신비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화 상담을 위한 학교 지원 1119 콜센터를 운영하였고 퇴직 교원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차량으로 학교와 가정을 방문하여 기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하려 도와주는 등 원스톱 종합 지원을 하였습니다. 기타 방역하는 교육청의 부사뿐만 아니라 창의예술팀은 가상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영상, 제육건강팀은 집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체조나 놀이,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요. 진로교육팀에서는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 소재 원효초등학교에서 운영된 제일 위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 학부모 대상 온라인 학교 설명회, 아까 우리 교육관님 나오셨던 온라인 입학식 실제 사례 모습입니다. 이어 서울 소재 용산초등학교 사례도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 것이 만남의 인사, 두 번째 출석 체크, 세 번째 생활 안내, 네 번째 실시간 쌍방향 수업 사례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원격 교육의 안착을 위하여 현장 교사들의 놀라운 적응력과 역량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계속 수고하고 계실 현장 선생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운영 현황을 설문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시간 관계상 다음 두 가지만 설문 결과를 잠깐 말씀드려보면요. 원격 수업을 실제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두 가지로 출석 수업보다 많이 소요되는 수업 준비 시간이 부담되었고 학생 출결 확인 및 수업 참여 동료가 어려웠다고 하였습니다. 원격 수업 안정화를 위해 가장 지원이 필요한 두 가지로 교과별, 차시별로 다양한 콘텐츠 및 학습 자료를 제공해 주었으면 하였고요. 출결, 학습 진도 관리 등이 용이한 LMS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운영 사례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 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여 보면, 첫째, 원격 교육은 단순히 정보화 측면에서만의 접근이 아니라 교육 혁신 및 새로운 교육 체제의 변화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둘째, 가정과 학교의 인프라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조도 필요하겠죠. 물론 선생님의 역량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원격 교육에서 학생의 역량 그리고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기 위해서 실시간 쌍방향 하상향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팀 프로젝트와 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학습 방법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이력 등을 자동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플랫폼 요청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및 서울의 원격 교육을 위한 안정적 기반 조성과 실제 운영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많은 나라에서는 그 우수성을 말하고 있고 K-에듀테크, K-에듀 시대 또는 S-에듀 시대를 예고하고 있답니다. 오늘의 서울 컨퍼런스처럼 국제적인 공유와 협력도 중요한 시기로 다가왔습니다. 끝으로 미래는 예측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요, 미래는 예측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거 말한 미래학자 짐 데이러의 이야기를 메시지로 강조하면서 제 얘기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네. 우리 바로 이어서 갈 건데요. 다음 우리 서울 가락고등학교 장은경 수석교사 선생님의 원격 교육 경험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교사 헤드코치로 담당하고 계셨는데요. 최근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엄청 바쁘셨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대응한 원격 수업 때문에요. 관련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가락고등학교 수석교사 장은경입니다. 저는 한국의 온라인 캠퍼스의 운영 사례에 대해서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온라인 캠퍼스의 시작과 시스템 구축 과정, 그리고 온라인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참여와 소통, 협력, 그리고 개별화를 어떻게 열어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제 현장 선생님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은 IT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학교 현장의 일반 학교의 대부분의 현실은 온라인 캠퍼스를 운영하기에 적절한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온라인 캠퍼스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는데요. 다행스러웠던 거는 서울에 창덕여중이라는 미래학교가 있어서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또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온라인 플랫폼으로서의 그 기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선구적인 선생님들이 계셔서 이 선생님들이 현장 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현장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기적은 일반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해 본 갖가지 후기와 장단점, 영상 제작 방법, 그리고 수업 사례 이런 정보를 다양한 SNS와 전문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공유해 주었고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서로의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단위학교의 시스템 구축 과정입니다. 한국에는 전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 클래스룸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이외에도 한국 자체 기업인 EBS 온라인 클래스와 클래스팅, 네이버 밴드, 또 초등학생들을 위한 이학습터 등의 다양한 플랫폼들이 활용되고 있고요. 단위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온라인 학교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클래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플랫폼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는 학생들의 출결과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방안, 또 저작권과 초상권 교육을 포함한 디지털 시민교육, 또 가장 중요하게는 사회적인 취약계층의 가정에 있는 학생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논의들도 있었고요. 학교의 네트워크 환경과 디바이스들을 체크하고 또 온라인 수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의 안을 채우는 것입니다. 과연 온라인 학교에서는 어떤 수업이 가능한 것일까요? 한국에는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학교교육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공영방송인 EBS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미 잘 만들어진 온라인 강의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이 강의 콘텐츠들은 전국 어디에나 균등한 수준의 강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강의들은 완전하게 지식 전달 중심이라는 문제점들이 있죠. 그리고 one size doesn't fit all. 이 획일적인 강의가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스캐폴딩도 없고요. 또 심화학습으로 연결짓는 그런 장치도 좀 부족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자체 제작 컨텐츠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초기에는 온라인 플랫폼들의 갖가지 도구를 익히고 영상을 편집하고 녹화하고 또 학급을 관리하는 방법, 또 출석 체크를 하는 방법, 또 학생들을 한 번도 대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걸려오는 수많은 민원 전화를 응대하느라고 사실 수업의 속을 깊이 고민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온라인 수업들은 대부분
수동적으로 학생들이 듣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런 과정들이 많았고요. 서로의 상호작용이나 세심한 피드백이나 또 교사와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해 역량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은 함께 고민했습니다. 온라인 학교에서도 학습 경험을 유의미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질문은 무엇이 있을까? 또 학생들을 수업의 주인으로 참여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과 교사, 또 학생과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협업, 이런 것들은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 또 교실 수업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개별화는 온라인 수업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학급 담임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의 그 출결 관리나 학교 생활 전반을 안내합니다. 오디세이 학교의 김영선 선생님께서는 학급의 전달 사항을 전달하는 아침 조회 시간에 전달 사항에서 끝나지 않고 화상으로 실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큰 하트를 만들어 보는 이벤트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각자 자기 집에 있지만 이렇게 화면상으로 마음을 연결하는 이벤트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죠. 장면에 뭉클하지 않으신가요? 또 경원중학교의 손현경 선생님께서는 담임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아침 조회 주도권을 학생들에게 넘기셨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자신만의 개성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또 다른 친구들은 그 친구에게 세심한 이렇게 동료 피드백을 남기도록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한 번도 대면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우리 반 친구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 학교에 등교했을 때 서로를 따돌림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학교 폭력의 이런 문제까지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역시 학교 교육이라는 거는 교과 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학생들의 사회적인 스킬이나 인성교육 또 생활지도 이런 측면이 다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온라인 학교에서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도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학습 의욕이 매우 저조한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모니터 앞에 끌어다가 앉힐 것인가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경일고등학교의 이주연 선생님께서는 실시간으로 단어 퀴즈 배틀을 한다거나 아니면 카웃을 이용해서 단원의 복습 게임을 하는 등의 그런 게이미피케이션의 요소를 수업마다 적용을 하셔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수업을 계속 고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 사실은 이제 온라인 교실에서는 오프라인 교실에서처럼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늘 배우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그 형성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데요. 이천중학교의 김정식 수석님께서는 요즘에 굉장히 오프라인에서 핫한 방탈출 게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그 답을 반드시 알아야 그 방을 탈출할 수 있는 이런 형성평가 툴을 제작해 주셨고요. 월곡중학교에 있는 재영강 선생님께서는 그 툴에 요즘 유명한 학생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의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학생들이 그 형성평가를 아주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 장면은 지구의 날에 대해서 학생들이 영문 자료를 공부하고 난 이후에 그 지식을 그냥 공부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지구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하고 나서 인증샷을 찍어서 패들릿이라는 온라인 담벼락에 다 같이 공유하게 만들었던 수업입니다.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이 낸 과제를 보면서 라이크 버튼을 눌러서 다른 친구들을 응원하기도 하고요. 댓글로 서로 상대방의 과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학생들은 집에 있지만 한 공간 안에서 같이 수업하고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기도 하는 거죠. 오프라인 교실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포스트잇에 붙이는 그런 액션 러닝의 방법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대로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잼보드를 활용해서 팬데믹보다 무서운 인포데믹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는 의견을 학생들이 함께 교환했었던 수업이고요. 또 온라인상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한 학급 전체가 실시간으로 하나의 Our COVID-19 English Dictionary라는 거를 협업해서 만들어보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에서 선생님이 주도해서 모든 수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주체로 학생들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는데요. 자, 이 장면은 학생들이 교과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배경 지식에 특별히 관심을 있는 학생들의 자원을 받아서 그 파트에 대한 영상을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게 하고 온라인 수업 콘텐츠에 그 학생의 과제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과제를 직접 만든 학생의 학습 효과가 커지는 것도 물론이지만 선생님만의 영상이 아니라 동료들의 또래의 영상에 학생들이 더 깊이 몰입할 수 있었다는 응답도 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서도 학생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면서 수업의 주체로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온라인 수업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다양한 수준과 성향을 가진 학습자들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이 과제도 조금 도전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그런 과제와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과제의 옵션을 같이 열어둔다던가 시각적인 학습자, 청각적인 학습자 또는 언어적인 학습자들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열어두고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할 수 있었고요. 또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팝송으로, 요리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요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공부할 수 있도록 가이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을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고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면서 학습을 심화할 수 있는 그런 촉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쉽지 않은 온라인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사와 우리 학생들 모두가 협업해서 그동안 유의미한 배움을 만드는 온라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 온라인 학교를 조금 운영을 해보니까 오프라인 교실보다 온라인 교실에서는 학생에게 주는 그런 피드백들이 조금 더 세밀하고 자세해야 되는데 한 학급당의 학생 수가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들께서 개별적인 피드백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학교가 조금 더 활성화되려면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야 되는 것이 필수겠고요. 아직 많은 한국 학교에는 이 갖가지 장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고요. 선생님들이 수업이라는 본연의 그 업무에 더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에듀테크 매니저의 배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들이 이런 다양한 온라인 수업 사례와 평가 사례를 서로 나누고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전문학습 공동체를 더 확대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등학교의 실제 온라인 수업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은경 수석님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온라인 게시판에 포스트잇 활용하거나 뭐 동료 학생끼리 서로 피드백하는 사례는 매우 좀 흥미롭네요. 우리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얘기를 못 들어서 아쉽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리더십 교육센터 우리 정창근 박사님의 배움의 열망을 채우는 원격 교육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창근 박사님은 학생 사고 과정과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시스템 관점으로 접근한 일에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시스템 사고 기반의 융합 교육을 강의하는 정창권입니다. 저의 주제는 배움의 열망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우는 전략입니다. 사실 저는 교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 드릴 수 있는 조금 다른 견해를 아마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넘어가고요. 여기서부터 저의 발표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일상은 학교와 교사를 안전하게 보호해줬던 벽이 와르르 무너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은 학교와 교사에게 기회일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일상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진화 과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상황에 적응해서 진화할 것이냐 아니면 적응을 못해서 퇴보할 것이냐는 거죠. 사실 퇴보한다고 해서 교사나 학교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 영향을 학생들이 받게 될 겁니다. 교사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그 수업의 질은
굉장히 차이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학부모들이 적나라하게 이 내용을 알게 됐죠. 그래서 새로운 교육에 대한 비전을 꿈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꿈을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전제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배움에 대한 열망은 성적 충동만큼 강하다고 믿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보는 게 훨씬 좋고, 보기만 하는 것보다는 뭔가 하는 것이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선생님, 교사 세대보다 학생들은 디지털에 더 익숙합니다. 디지털 문화 덕분에 우리 학생들은 실패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강화됩니다. 온라인 러닝은 여러 가지 교육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세요? 제가 보여드렸던 제시한 이 전제들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제가 그래서 새롭게 제시하고 싶은 저의 이 교육에 대한 미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배움에 대한 열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런 미션을 위해서 실행 전략입니다. 학생들의 열망을 끌어내기 위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로 주제를 정하고, 학습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 참여형 수업을 설계하고,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배우면 어떨까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할수록 학습의 본질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행 전략에 대해서 좀 더 한 발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사례를 좀 말씀 좀 드리죠.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가 교사와 학생들에게 거의 3,000명 가까운 교사 학생들에게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 중에서 고등학교 82명의 고등학교 학생들과 동시에 진행한 수업 내용입니다. 제목은 감염병 시뮬레이션 융합교육입니다. 가상의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는 100만 명입니다. 감염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120일 동안의 변화를 지켜보게 됩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제가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시스템 사고 기반으로 교육용으로 개발했고, 온라인으로 누구나 다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영어 버전과 한글 버전이 있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까만색 박스가 있는 것처럼 총 5개의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는 댐이나 항아리나 욕조처럼 뭔가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자, 오른쪽의 까만색 박스는 건강한 사람 항아리입니다. 건강한 사람 항아리에서 빠져나와서 감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감염자 항아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염자 항아리에서 빠져나와서 확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확진자 항아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확진자 항아리에서 빠져나와서 회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자 항아리에 들어가거나, 사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망자 항아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전체 구조의 흐름을 보셨으면 그 다음에 보셔야 될, 주목해야 될 것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5개의 변수입니다. 이 5개의 변수는 정책입니다. 정책에 따라서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책 변화 없이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빨간색을 볼까요? 빨간색은 감염자 항아리의 변화입니다. 감염자가 치솟다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노란색을 볼까요? 노란색은 회복된 사람의 항아리입니다. 급속하게 증가하다가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감염자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회복된 사람이 많아지는 아주 아름다운 사례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까만색을 볼까요? 까만색은 건강한 사람 항아리입니다. 인구 100만 명에 가까운 건강한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온 국민이 집단 감염이 됐다는 뜻입니다. 큰 고통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왼쪽에는 이 예방 정책이죠. 마스크 정책과 사회적 거리 정책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추적과 검사 정책입니다.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회복되는 치료 정책이죠. 이 정책 중에서 딱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왼쪽 하단에 있는 사회적 거리 정책 한번 볼까요? 숫자 120은 한 사람이 하루에 만나게 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문화와 지역에 따라서 이 숫자의 평균값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사회적 거리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정책 딜레마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거리 강도를 높인다는 뜻은 저 평균 숫자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제 활력도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부모님 경제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학생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정책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독재가 될 수 있고 국민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안 지켜서 더 나쁜 상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 사례를 이용해도 아주 좋습니다. 자유를 달라,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보장을 달라 하면서 총 들고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잠깐 멈추고 정책을 바꾸고 시뮬레이션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학생들의 관심에서부터 수업을 끌어내고 참여형 수업을 설계한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전략 세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교사가 학생으로서 배우면 어떨까요? 이 사례는 앞서 발표한 장은경 선생님의 사례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권위를 잠시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선생님을 도와줬다는 경험, 선생님을 가르쳤다는 경험은 우리 학생한테는 평생 추억이 될 것이고 학습을 몰입하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마지막 전략입니다. 온라인 학습은 교육의 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준전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6.25 동란 때 천막 치고 가르치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학교 행정이 우선시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학습의 본질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학교 행정이 좀 더 유연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한 결과고요. 그리고 수업 전과 후의 결과를 좀 보고 계십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요. 82명의 학생들이 딱 2시간 반 만에 보여준 이 결과들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몰입했던 학생들의 모습, 그 다음에 성찰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쭉 보고 계시는데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꼭 자료를 다운받아서 꼭 읽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그 배움에 대한 열망을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을 이렇게 빨리 재설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다. 같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창건 박사님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요즘 함께 만들어가는 이 플랫폼식 사고에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정 박사님 시스템 사고도 서로 연결되어서 잘 한번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좋은 성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우리
멀리 뉴질랜드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뉴질랜드 컨터버리 대학교 정영식 객원연구원이십니다. 우리 뉴질랜드의 원격 교육 사례와 경험을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은 뭐 국내에서는 학교 현장 또는 연구소, 대학 등 다양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 현재 뉴질랜드에서 직접 또 연구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뉴질랜드의 사례를 생생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접속하고 계시는 거죠?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전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의 전원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표할 주제는 뉴질랜드 원격교육 사례, 특히 방역을 넘어 웰빙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우선 뉴질랜드 원격 현황을 발표하고요. 이어서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원격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간단히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선 뉴질랜드 학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질랜드 학교는 13학년제로 1년에 4학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는 한 2,500여 개이고요. 학생 수는 82만 명 정도입니다. 근본 코로나 사태에 따른 뉴질랜드 원격 수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 2월 26일입니다. 이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음과 같이 원격 기본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학교 운영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3월 26일 날 경보 4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모든 초중등 학교가 문을 닫았고 2학기가 시작된 4월 15일부터 약 한 달간 원격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발생되지 않자 경보 2단계로 낮추고 지난 5월 18일부터 모든 학교가 동시에 등교를 하였습니다. 뉴질랜드 원격 교육이 성공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뉴질랜드 원격 교육은 학력보다 웰빙을 우선하였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직후 뉴질랜드 교육부는 임상심리학자와 함께 3가지 모듈로 된 웰빙 가이드를 제작하여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제1 모듈은 학생과 교사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구성했고요. 제2 모듈은 원격 수업에 참여하면서 감정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교사와 학부모가 의사소통하는 방법, 또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제3모듈은 원격 수업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등교 수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즉, 이러한 3가지 가이드라인은 원격 수업과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뉴질랜드는 서해 없는 원격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기기와 인터넷 연결 상태를 조사해서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에게 17,000여 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4가지 형태의 원격 교육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에 구축되는 학습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두 번째는 유성 TV, 금융 TV로 다양한 TV 방송 교육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태평양 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라디오 방송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학년별 학습지와 교구로 구성된 학습 프로미를 제공을 했습니다. 특히 학습 프로미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거나 실로 학습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또 700여 개의 태평양 섬 지역 학부모들을 위해서 9개의 라디오 주파수도 확보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영어로 동시에 방송하였습니다. 코로나 질병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원격 교육은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상시에
뉴질랜드는 원격 교육을 철저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학교는 각 지역학교에서 최고의 유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뉴질랜드 교육부는 모든 초중고학교에 강케이블을 설치했고요. 디지털 허브 정책을 통해서 혹시라도 주변의 가정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학교의 허브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집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를 학교에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EIOD 정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 이러닝과 관련된 모든 사이트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인에이블 이러닝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했고요. 제가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러닝 컴 홈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교사나 학부모나 민원을 해결해주고 원격교육 필수적인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원격 수업에 필요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개발되지 못한 영역에 있어서는 민간기관의 콘텐츠도 유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사관리가 그리고 평가관리가 유연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원격 수업에 대한 스트레스, 부담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출결관리를 느슨하게 관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보 4단계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출석한 것으로 처리했고요. 경보 3단계에서는 출결 처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등교 이후에도 학습 진도를 무리하게 따라잡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도록 했고, 특히 대입에 필요한 국가학력 인증시험 같은 경우도 교육과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취수를 낮추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뉴질랜드 원격 수업이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격 교육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뉴질랜드처럼 BID 정책이 반드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잘 쓰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못 쓰게 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집에서 쓰고 있는 기기를 학교에서도 다이렉트에 쓸 수 있도록 BID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못 쓰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제대로 쓰게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상시적인 원격 교육 체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소수 선택 과목 운영이나 학생 소수들을 위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기 어렵거나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원격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에서도 원격 교육만으로도 입학부터 졸업까지 할 수 있는 독립된 사이버 학교가 필요합니다. 또한 홈스쿨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원격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교실 수업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할 수 있음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원격 수업을 언제든지 운영할 수 있도록 재난 훈련 제도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원격 수업을 통한 재난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무진단 학교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교육 방역이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들이 교육 목적으로 콘텐츠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저작권법 시행령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현재 저작권법은 교육 목적으로 공유하더라도 반드시 접근 제한 조치, 복지 방지 조치, 보상금 상천 고침 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원격 수업 시기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해학습자나
EPS 온라인 클래스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버가 가부화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원격 수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뉴질랜드처럼 교육부가 저작권을 확보하고 저작권법의 시행령을 개정해서 교육 목적이라면 우리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등교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등교 수업과 관련된 지침이나 학교 상황을 살펴보니 방역에만 치중하는 듯합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죠.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격 수업으로 인해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 학업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고3은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웰빙 교육이 병행되었어야 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바이러스도 이기지 못합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는 웰빙 교육 정책이 마련되어 추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영식 개건 연구원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학력보다 웰빙을 우선한다는 얘기, 그다음에 교사와 학생들의 그 스트레스 부분, 이 스트레스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서 의미 있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또 성취 기준에 좀 낮추는 부분, 이런 부분도 평가에서 좀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연사분으로 우리 실비아 마르티네즈의 원격 교육 사례와 경험을 들어보겠는데요. 아마 뉴욕 사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실비아 수석 코치께서는 원격 교육의 가치와 의미를 잘 살려서 원격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시면서 교사들의 역량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비아 프린서플 어드바이저, Are you ready? Start.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디오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오디오. Hello? 예. How's it? 네, 들리시나요? Okay. 예, 오케이.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실비아 마르티네스입니다. LA는 지금 밤 12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세션에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혁명 교육을 통합하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7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물결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교육이라고 할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 시험에 시달리고 있고 공부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만 많이 그리다가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의 교육이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더 많은 학교들이 이러한 변화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공학 그리고 비디오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다른 업종에서 몸을 담기도 했는데요. 과학, 공학, 그리고 이런 수학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토대로 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연사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결국에는 학생들이 그냥 단순히 지식을 수용하는 입장이 아니고 스스로 창작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교실에서 벗어나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우리가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3D 프린팅이라든지 프로그래밍 아니면은 기타 다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한 설계라든지 시뮬레이션 그리고 기타 다른 참여형 교육 등에 다 학생들이 동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상상력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가령 어떻게 이 풍력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우리가 구동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가령 파킨슨 병을 할아버지가 앓고 있었던 학생의 사례인데요. 그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손주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뭔가를 새롭게 또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이 모여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개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개발을 하게 된 것이고, 공학, 과학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한 번도 우리가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이렇게 손이 2개가 있다면 어떨까? 단순히 사고만 함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서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이디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랑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지구 건너편에 누군가가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같이 혼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다양한 솔루션, 프로젝트 등을 같이 개발을 하게 되고, 단일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학급 그리고 교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개방형된 그런 방식으로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 혁명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추이에 우리가 주목을 한다면 기회는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몇 년 전 슬라이드기는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문제에 현재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사항이 많은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긍정적입니다, 학생들은. 그리고 저도 긍정적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았지만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마치 우리가 100년 전으로 회귀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지난 10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 똑같이 전통적인 방식의 교실에 학생들이 모이고 그리고 교사가 있고 교사가 전체적으로 모든 프로세스를 다 진행을 하고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다양한 지식들을 전달을 하게 되고 학생들은 수용하게 됩니다. 이 전통적인 방식을 100년 동안 고수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시대가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래가 바뀔까요? 물론 정확하게 뭘 알아야 미래에 대응할 수 있을지 100%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학교를 폐쇄를 하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돌리고 손을 청결하게 씻고 이런 기본적인 것만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는 사실 쉬운 부분입니다. 과연 봉쇄령을 어떻게 해제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리스크에 대해서 아직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금융 그리고 재계, 정부 모든 분야가 어떻게 다시 재가동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학교는 다릅니다. 50개 주가 미국은 있기 때문에 학교를 관장하는 주마다 다 규칙이 다릅니다. 그리고 수백 개, 수천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충분한 장비가 없는 학생들도 많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과 4분의 3만이 지금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4분의 1의 학생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고 있자면 과연 미국이 이런 팬데믹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시 재개한다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보를 진전했을 때 일본은 후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설계를 하고 사회에 영향이 최대한 없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많은 부분을 또 학습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를 해서 커뮤니티를 다시 일으켰는지 그리고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했었는지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얼굴 마스크를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영향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뉴 노멀에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뉴 노멀이 어떠한 양상을 띠든지 간에 우리는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창의적인 협력 교실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더욱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물론 모르는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당분간 학교의 폐쇄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학교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다시 제2의 코로나 사태가 발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궁무진한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 그래서 21세기의 학생들을 우리가 더욱더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도전 과제에 맞서야 합니다. 물론 대처해야 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도전 과제는 아주 많습니다. 지금 PDK 인터내셔널에서 발표한 발표 결과,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만 명의 교사들 그리고 관리직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것인데요. 그 결과치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100% 온라인 교육을 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이 힘을 합쳐서 온라인 교육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완전히 준비가 안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온라인 교육을 가능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하향식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상향식으로 또 이제 다양한 주체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직 그리고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보면 준비는 안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 학생들, 학부모들이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온라인 교육을 가능하게 했고 또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자율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학습을 하는 동안 학생들의 자율성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일찍 과제를 끝내는 경우도 있고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이
적응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학생들은 온라인 교육에서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친구들을 못 보게 되고 또 교사들을 같이 보지 못하는 점, 이렇게 아쉬운 점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원격 교육 시대에 우리가 미래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학생들이 다양한 규칙들이 있다면 그 규칙들을 잘 준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많은 학교들이 성적이라든지 시험은 걱정하지 말아라. 일단 온라인 교육을 시작해보자 라고 그렇게 온라인 교육을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과 비교했을 때 이런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평가의 중요도가 낮아진 것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번째로 보고 계시는 항목은 학생들이 기대했던 것과 또 다른 부문의 우선순위를 실제로 학교에서는 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인데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아직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100%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 프로세스의 일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에게 열린 커뮤니케이션의 창구를 마련을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의견을 들음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이렇게 진척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진실을 얘기한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서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미래를 직접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모두가 이 뉴 노멀은 사실 기대와는 달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두가 다 대면으로 만나고 이렇게 교육을 했던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학교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고 최신 기술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학자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전염병 학자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우리가 학생들이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장을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명은 학교의 동참 여부와는 상관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혁명의 흐름에 제대로 동참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은 교육의 흥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패널 토론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책이 보니까 한국어로 책이 왔나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그죠? 그 같아요. 우리 또 저희도 서울시 교육청의 메이커 교육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원격 교육의 그 신기술을 접목한 부분도 약간의 좀 흥미있게 잘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쉬운 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상 사례 발표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면서요. 그럼 계속해서 원격 교육 사례와 관련돼서 추가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장은경 수석님하고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우선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
반가운 분와 계시는데요. 우리 패널로 나와 계시는 우리 김종욱 교육자문관께서 한 말씀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와 사례를 묵묵히 들으셨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이나 또는 우리 정무부시장을 하시고 서울시 의원도 하셔서 그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또 말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예. 네, 김종욱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제가 준비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 교육을 IT 기술의 문제나 바이러스 위험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저는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스마트폰으로 살고 있고 온라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아까 뉴질랜드 사례에서 얘기했지만 못 쓰게 하는 교육을 하니까 이게 남의 얘기 잘 들리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미 온라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격 교육은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죠. 세상 그렇게 바뀌어오는 거죠. 제가 초등고등학교 다녔던 70년대, 80년대 한 반에 70명이 교실에서 공부를 했었던데 지금은 상상하는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원격 수업을 하면서 아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아이들이 같은 시간에 같이 접속하는 문제, 출석의 문제를 고민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원격 수업을 하는데 같은 시간에 같은 온라인상에서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나? 물론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 이 학교의 기능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기능이. 미셸 푸코가 뭐라고 그랬냐면 긴 복도에 네모난 공간이 있는 곳은 통제를 하기 위한 공간이다. 학교와 감옥과 병원이 그렇다라고 얘기했죠. 원격 수업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거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뭐 더 많은 얘기 하고 싶지만 그래서 하고 그렇게 학교의 기능이 바뀌어야 된다. 학교의 기능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학교가 아이들을 가리키고 키우는 것에 모든 것을 책임지는 곳이 아니라 교육은요 학교와 사회와 가정이 함께 키우는 곳이기 때문에 학국은 결국 교육 네트워크 센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부모와 함께. 물론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죠. 우리 사회의 입시 문제라든가 평가의 공정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 한계 때문에 학교가 그런 걸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렇게 가야지만이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준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과연 학교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지금의 학교가요. 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건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전달하고 형성하는 것이 기술이라고 하는데 원격 교육은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의 원격 교육이라고 하면 한 가지 더 예를 말씀드리면 제 안사람은 특수학교 선생님, 장애인학교 선생님인데요. 장애인학교 선생님은 원격 수업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교육자와 교육자, 피교육자의 상황에 따라서 세상이 모든 것이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데 지금 학교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법과 제도가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는가? 과정은 다 생략을 하고 전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지방자치와 행정자치의 일상적인 소통, 심지어는 지방자치와 행정자치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시청이, 구청이 가끔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아이들의 문제, 학생들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그 센터는 학교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원격 수업을 보면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기 어렵잖아요. 그럼 학교는 학부모 교육을 해야 되는 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중2병이라고 하는데요. 부모들이 중2병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보건복지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획재정부가 해야 됩니까? 저는 학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학교의 기능은 교육 네트워크 센터가 되어야 되고 지방자치와 행정자치 일상한 소통이 되어야 된다. 또 하나, 교사의 양성 과정과 선발 과정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기능과 역할이 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가리키는 분에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혁신학교에서 학교의 규정을 그렇게 하잖아요. 학교의 개념을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배움과 생활의 공동체. 저는 여기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격 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데에 일부분이지 전부 다는 아니다.
학교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강박관념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거꾸로 학교도 세상으로 또 열려있는 열린 공간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이다. 노동의 문제, 교육의 문제, 입시의 문제, 대학의 문제, 인권 격차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 법의 문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제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사회와 연계를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온라인 교실 저희 하면서도 시청하고 구청 등에서 지역 사회에서 스마트 기기를 적극 지원해 주셔가지고 바로 이제 긴급 그 어려운 학생들한테 대여를 다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역 사회에 또 감사의 말씀드리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우리 본격적으로 남은 시간을 추가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장은경 수석님 이야기를 한번 이어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사례를 이렇게 배웠더니 그 굉장히 교육적인 방안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저는 특히 이제 뉴질랜드 사례의 경우에 학생들에게 주는 그 웰빙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의 가정 환경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그 좌절하거나 불안할 수 있지만 우리 함께 인내심을 갖고 이제 견뎌보자.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준 걸 보면서 학생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출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평가를 어떻게 해야지 공정하게 하고 이런 거에 너무 깊이 매몰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듭니다. 사실 이것은 그 누군가는 실패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 평가라든지 지식 중심의 입시 제도와도 큰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례의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배우고 연대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교수님? 네. 정영식 교수님,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이제 학교 입장에서나 선생님 입장에서 국제 교육 협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좋은 원격 교육을 통해서 협력을 하고 싶어도 어떤 학교가 원하고 있는지, 어떤 선생님이 원하는지를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이런 큰 행사를 통해서 연결을 할 수 있지만 상시적으로 그런 학교를 찾기를 원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제가 제안하건데 국제 원격 교육 허브 사이트, 가칭입니다. 이런 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나 이런 주제로 수업하고 싶어요라고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 세계 어느 학교에서 그 정보 같이 하자 이렇게 연결해주는 매칭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 사이트에는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 통역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내년 안에는 인공지능 통역 시스템이 아마 상용화되면 이런 장벽도 없애줄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통역과 연결 같이 해주는 그런 허브 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Sylvia, do you want to tell something about international solidarity? 네, 혹시 국제적인 연대 그리고 협력에 대해서 추가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지금 국제적으로 많은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적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견지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대학에서는 점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규모의 프로젝트 기반 다양한 업무들을 먼저 실행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도 이런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먼저 시작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령 수학은 왜 일주일에 18시간을
꼭 차지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과목 면에서도 각 과목이 한 주에 왜 이만큼의 시간을 차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20명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참여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4주, 6주 동안 같이 협동을 한다. 그래서 결과물을 도출을 해냈다. 그런데 가령 수학의 전문가가 그 결과물을 같이 평가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한국, 뉴질랜드, 미국에 있는 학생이든지 간에 국적은 상관없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 이 과목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함께 한다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더 논의를 하고 싶으신가? 시간이 조금 있을까요? 네네. 좀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연사님들의 발표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코멘트하고 싶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네. 어느 분께 질문하고 싶으실까요? 먼저 할래요? 제가 할게요. 저 실비아에게 한번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실비아? 실비아, nice to meet you. 최근 우리 한국 청소년의 학교 중단 비율이 한 1.5%입니다. 근데 높지는 않지만 최근 3, 4년 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국에서는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을 위해서 원격 교육이나 메이커 교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유사한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I think that 네. the United States dropout rate is high. 네, 미국의 중도 탈락률은 사실 훨씬 더 높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똑같은 교육을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그러니까 뭔가 수중에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로봇을 같이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을 같이 개발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아집니다. 내가 좋아했던 그런 과목에 대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의 수용률도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냐?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이 내 인생에서 반드시 중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각기 개별형, 맞춤형의 그런 솔루션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개념화에 대한 그 정책 연구 논문을 좀 최근에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공교육을 활성화하되 그 개념은 조금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온라인 교육이 더욱 체계화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 학교 밖 수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 이런 걸 만들어주고 열린 공교육 시스템으로서의 재설계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많이 이제 부족하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저도 하나 이제 저도 한마디 하고. 예, 정 박사님 먼저 하시. 네. 정 박사님 먼저 하시죠. 예, 제가 하나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발표를 듣고 토론을 들어보니 굉장히 슬퍼진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안 슬퍼지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이 자리가 코로나19로 촉발된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에 대한 담론도 좋은데 일단 그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 비대면 교육, 언택 러닝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좀 그러니까 나누고 싶은데 아까 실비아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도 온라인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고 들었어요. 따라서 이 온라인 교육이 많이 활성화된다는 것이 어쩌면 나중엔
디지털 디바이드를 촉발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한 나라에서 지역 간의 디지털 디바이드, 국가와 국가 사이의 디지털 디바이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택 러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전제하에 언택 러닝이 꼭 이러닝이냐 이거죠. 혹시 여기에 아이디어가 없을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러닝이 아닌 언택 러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디지털 디바이드를 우리가 또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또 숙제를 또 주시는데, 아마 이 얘기를 또 추가적으로 우리 또 모여야 같이 될까요? 고민하는 예, 거죠. 네, 고민하는 거죠. 또 시간이 네. 좀 많지 않아서 이제 그러시긴 한데, 이제 뭐 말씀하신 새로운 그 발전 방안도 좋고, 또 우리 원격 교육에서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또 오디세이, 특별한 학생들은 오디세이라든가 이런 학교도 원격 교육에서 많이 이렇게 접목해서 가면 발전성이 더 보일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발전 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숙제거리도 있고 그러긴 한데, 이제 그런 거, 또 지역사회 연계 부분, 또 국제협력 부분, 이런 것들을 잘 우리 앞으로 교육청 정책 수립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리면서 시간이 지금 다 돼가서 아쉽지만 이제 정리할 시간이 있어요. 바로 여기서 마치는 건 아니고 하고 싶은 말 있으시잖아요. 오셨는데 지금까지 얘기하다 보면 놓친 말 또는 하고 싶으신 말을 한 30초 30초 정도씩 돌아가면서 해주시는데, 이번 순서는 거꾸로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30minutes 실비아 30 seconds to finish. last minute. This is a sure. 네. This time is going to be a challenge. 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도전 과제가 있지만 기회 요소도 많습니다.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새로운 미래를 구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참시켜야 합니다. 용감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예. 다음 우리 네, 좋은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 다음 우리 네, 제가 할까요? 정영식 교수님.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획이 진행되었습니다. 덕분에 이제 전국의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원격 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4월 9일 우리 온라인 계약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약 한 달간, 3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우리 교육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르침이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배움이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격 교육을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격 교육은 안전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질병 방역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행복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웰빙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우리 많이 준비하고 있죠. 원격 교육 더 이상 선택 아닙니다. 무중단 교육 서비스를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원격 교육, 교육 반영을 위한 유일한 수단임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김정욱 전문가님. 네. 네. 원격 교육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상화될 것입니다. 네. 하지만 원격 교육만으로 다 할 수 없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다음 교육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좀 예전으로 돌아가서 온 마을이 하나이를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걸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이, 학교가, 교육부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은 학생 하나한테로 초점이 들어가서 좀 구체적이고 종합적이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 아주 좋은 말씀. 네. 그다음 우리 정 박사님. 네.
사실은 코로나19가 굉장히 고마운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덕분에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요. 대표적인 게 학교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학교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고, 따라서 학교가 뭐냐라는 정의를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자문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라는 공간이 마을일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논의가 굉장히 다시 온 국민이 전 세계에서 같이 물밀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학교 시스템은 이 산업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 박사님 숙제를 또 주시네요. 두 가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수정님, 네.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 캠퍼스의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공교육의 재개념화도 중요한데,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응답을 이제 받아보니까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그 배움의 속도가 느린 학생들이 자기의 속도에 맞춰서 느리게 혹은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고, 또 이제 교실 환경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던 학생들이 이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실수가 드러나지 않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의식 때문에 좀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거꾸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어떤 응답을 했냐면, 저 학교 가고 싶어요. 느낌표 10개 땡땡땡땡땡땡 이런 응답들도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온라인 캠퍼스가 오프라인 캠퍼스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온라인 캠퍼스와 오프라인 캠퍼스가 잘 융합이 되면서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배움의 경계를 넓혀가고 배움을 깊이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교실이라는 환경의 제약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미래 인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무한한 상상을 전 세계 교육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컨택트하고 또 어떻게 커넥트할 것인가, 그런 논의가 앞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 선생님이 제가 할 말을 하셔가지고 제 멘트는 생략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한 말씀을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국에 전 세계에 16억 명 정도가 휴교령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함께 공유하고 협력을 해서 이를 잘 극복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변화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갑자기, 그렇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저부터 학습의 민첩성을 제가 가지고요,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교육 분야의 핵심 키 메시지로 한번 제가 할 테니 같이 한번 말씀 따라 해주시면서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과 공유와 협력으로 공유와 협력으로. 네, 같이 하시는 거예요. 공유와 협력으로. 공유와 협력으로 미래를 함께 꿈꾸고. 미래를 함께 꿈꾸고. 만들어 갑시다. 만들어 갑시다. 예,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지금 접속해 들어오셨는데, 참 시간 관계상 유튜브에 나온 의견도 좀 듣고 이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아쉬운 마음 들고요. 유튜브에 댓글이나 의견 있으신 거를 또 나름 접수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to our chairperson. 네, 감사합니다. 아나운서님한테 넘겨드렸습니다. 예, 정리.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Thank you.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패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온라인 개학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시도였지만 또 다른 교육 혁신의 기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로써 네 번째 주제, 교육 분야의 분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가진 후 6시부터 5번째 주제에 대해 분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